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태산의 아무태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여성은 31살이고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어느 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곳 근처에 있는 호수에 걸어 들어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티클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1살의 두 아이의 엄마고요. 상당히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등산을 좋아했고 또 운전도 스스로 배우고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이에게 디즈니 캐릭터로 꾸며진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또 예쁜 옷 입히고 좋은 데 가고 이렇게 소박한 삶에서의 행복을 느끼며 살았다고 하고요. 또 이 여성이 어렸을 때 하늘을 향해서 빌던 소원도 상당히 소박했는데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한 옷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 또한 돌아가신 할머니를 다시 한번 만나서 할머니를 따뜻하게 안아볼 수 있는 것, 이러한 소박한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의 남편이 실종되었고 이 남편이 실종된 지 22일째 되는 날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곳 근처에 있는 호수로 들어가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자신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끈으로 자신과 아이를 묶은 상태였다고 하고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중국의 소셜미디어와 각종 뉴스에서 이슈가 되었다고 하고요.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 이면에 있는 소외받은 시골 지역에 대한 이야기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내용들이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니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따이 꾸이화라고 하고요. 꾸이화는 물풀의 나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먼저 그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녀가 5살 때 그녀의 엄마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남동생을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중국에서는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던 때라서 중국 관리가 임신한 엄마를 강제로 낙태시켰다고 하고요. 이렇게 강제로 낙태를 당하게 되면서 슬픔에 못 이겨서 괴로워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도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아마 삶의 의욕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한 3일에 걸쳐서 엄청난 술을 마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고아가 된 그녀는 16살에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하고요. 이 공장에서 버는 돈은 한 달에 100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국 시골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요. 그녀는 이렇게 작은 돈을 벌면서도 주변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돈의 일부를 나눠주는 착한 심성을 가진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장 생활을 하다가 26살에 중매를 보는 사람의 소개로 29살인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하고요. 양어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개를 주선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둘이 너무나 잘 어울려서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한 예상대로 이 둘은 결혼한 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집도 사고 조그마한 차도 사고 여행 다니고 좋은 것들 하면서 좋은 추억들 SNS에 올리고 이러면서 주변 친구들의 약간 질투도 사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가족 사진이고요. 여기 따이 꾸이화, 여기 흐찌라는 남편, 그리고 씨씨라는 아들, 신신이라는 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2살 된 딸이 아프기 시작했고 발작을 했다고 하고요. 동네 병원에 가서는 동네 병원에선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 해서 한 200km 떨어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하고요. 병원비가 많이 들었겠죠. 둘이 버는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계속 단기 대출을 여러 번 받았고 카드빚도 쌓여가고 하면서 빌린 돈이 15,000불 정도까지 다다랐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이 두 부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빚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신에 대한 원망을 늘어놨다고 하고요. 어릴 때 내 부모도 다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 딸도 뺏어가는 거냐? 왜 세상이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냐? 라는 원망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다 보니 남편이 여러 가지 궁리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편도 기본적으로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000불이나 되는 빚을 진 상황을 타개할 수 없으니 여러 가지 궁리를 한 끝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러한 생각 끝에 찾아낸 방법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 사고로 위장해서 자신이 죽은 것처럼 하고 그 전에 들어놓은 보험을 통해서 한 15만 불 정도의 보험금을 타게 되면 빚도 갚을 수 있고 아이의 병도 치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남편은 이러한 자신의 계획을 아내한테도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밤 새벽 1시에 차를 몰고 강가로 가서 차를 밀어서 강 속으로 빠뜨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편 본인은 죽음을 위장해야 되니 자신의 거처를 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니 이 아내인 따이꾸이화도 남편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울기도 하고 많이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면서 그녀 때문에 이 남편이 이러한 사고를 당했다라고 비난을 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는 곳 근처에 있는 호수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남편이 강에 빠뜨린 차를 인양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녀가 자기 아이들과 호숫가로 걸어 들어가서 생을 마감한 날 당일 CCTV에 찍힌 마지막 그녀의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녀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이후에 남편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숨어있던 남편이 다시 나타난 방식은 이 지역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되게 사회 고발적인 영상들을 찍어서 유명한 이 샨이라는 소셜미디어 운영자에게 이 남편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에 관련된 남편인데 아내와 아이들이 죽은 호수 앞에서 사과 영상을 찍고 싶은데 촬영 좀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샨이라는 소셜미디어 운영자는 촬영을 허락을 했다고 하고요. 이 아티클에서 나오는 샨의 발언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삶에 빠져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서 되게 환상에 젖어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고 꼭 중국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남편이 그렇게 영상을 찍었고 영상 속에서 자신에게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몰랐다라고 후회하는 영상을 찍었다고 하고요. 이 영상을 찍어서 공개한 샤는 이 영상의 가장 마지막에는 이 아내가 생전에 위챗에 올렸던 포스팅의 문구를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올렸던 문구인 것 같은데요. 그 문구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좀 더 너그러워지고 비난도 덜하고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문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남편이 사과하는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극은 한 개인,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고 이 지역, 좀 소외받는 중국의 시골 지역에 대한 이슈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은 중국의 남부지방에 있는 랑탕이라는 시골 지역이라고 하고요. 시골 중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의 1년 평균 소득이 한 1,500불 정도 된다고 하고요. 당연히 도시 지역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일 것 같은데요. 중국의 시골 지역의 연평균 소득도 2,500불이라고 하니 이 금액과 비교해도 1,500불이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이다 보니 뭐 노래방이나 극장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별다른 놀 일들이 없기 때문에 도박이나 그 다음에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도상에서 보면 이 중국의 남부지방인 이곳이 랑탕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름은 리우테우아라고 하는 무당 영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문제가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으면 뭐 닭 같은 거 잡아서 약간 의식을 치르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사람 낫도록 기도하고 우리나라에 뭐 무당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이 사람한테 학교의 교장이 찾아와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따이꾸이화와 그녀의 두 자녀가 빠져서 생을 마감한 호숫가에서 계속 유령이 출몰한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령이 더 이상 출현하지 않도록 넋을 달래주는 어떤 굿 같은 걸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을 받은 이 영매는 사실상 이런 유령이 나타날 리가 없다. 왜냐하면 장례식에서 그 영혼들을 잘 달래주었고 그래서 유령이 출몰한다는 건 믿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구술하면 돈을 받게 되니 그 돈을 위해서라도 구술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별다른 리소스가 없는 사람들에게 종교 뭐 이런 의식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구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술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정부도 관심이 없고 기업도 관심이 없고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주는 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고급 종교든 저급 종교든 이러한 정신적인 위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억압받고 또 관심 못 받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주는 아주 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 외에 실질적인 혜택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이런 종교적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게 될 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 따이꾸이와와 이 가정에 일어났던 비극이 한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고, 또한 이러한 비극의 씨앗이 여전히 이 지역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따이꾸이와라는 여성의 이전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학교를 다니다가 13살에 중퇴를 하고 공장을 다니면서 하루에 12시간씩 노동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점심으로는 상당히 열악한 도시락을 싸와서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그래서 그녀도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쌍한 인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모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이 지역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지역의 많은 부모들이 이 낙후된 지역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대도시나 이런 곳으로 나가서 돈을 벌게 되고, 아이들은 부모 없이 친척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맡겨져서 살고, 이러다 보니 자연스레 공부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고 내가 공장에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공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한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변의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필요하고 교육을 잘 받아야 되니 도시에 나가 있는 부모들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설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 학기가 돼서 새 학생들을 받으면 학생들의 대부분이 부모가 없는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환경이 바뀌지 않고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따이꾸이아가 겪었던 그러한 불행한 인생의 전철을 밟는 사람들이 계속 이 지역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부모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나간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일부분은 종교가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개개인이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이꾸이와와 두 자녀는 생을 마감했고, 또 남편은 보험 사기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가족들이라고 해봤자 남편의 부모님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요. 이 두 분이 사는 곳도 상당히 열악해서 길의 가장 끝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두 노부부가 산다고 하고요. 이 노부부에 따르면 아들이 잡혀간 이후로 지금까지 아들의 면회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한 이 노부부의 얘기에 따르면 아들이 이 보험 사기를 벌이면서 강물에 빠뜨린 차의 가격을 이 부모가 대신 갚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손상된 재물에 대한 배상과 그 손상을 일으킨 거에 대한 죄는 별개지만 이 노부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 모든 게 우리가 빽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러한 노부부의 하소연이 마냥 억지인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상당 부분 열악하고 힘이 없는 배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노부부의 얘기로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것 같고, 또 노부부의 얘기에 따르면 아들이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상당히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뭐 뜨개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바늘과 실로 여러 가지 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판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노부부의 얘기가 나오는데, 재판 당시에 아들이 나와서 아들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부모는 재판정 방청석에 있었지만 아들과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 아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작년 5월에 있었다고 하고요. 총 6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아들이 이제 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꿈속에서도 자주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예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손자 손녀들과 함께 지냈던 그러한 추억들을 기억하며 지내고 있다는 얘기로 이 아티클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티클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아티클이 상당히 비주얼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 기사를 스크롤하면서 여러 가지 비주얼하게 보여지는 장면들이 있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서 기사를 준비한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스크롤한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이렇게 스크롤하면 뭐 자동차, 아이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하던 사람들, 영매 이런 것들이 기사랑 이렇게 잘 매치가 돼서 비주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사실 이 여성에게 닥친 비극적 사건의 내용만 보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보다 더 엽기적이고 더 충격적이고 더 슬프고 더 마음 아픈 사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소개할 만한 내용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아티클을 소개한 이유는 이 아티클에서는 이 사건이 한 개인에게 닥친 안타까운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 여성이 살던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었고 이 지역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한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어떠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수집한 스토리들을 모아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토리를 모아놓으니 한 사람의 불행한 비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경제, 종교 많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티클이 그렇게 완벽한 아티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심층 깊게 사건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사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서 이 아티클이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지만 저희가 보통 접하는 이런 비극적 사건 같은 경우 누구한테 무슨 일이 있었대, 그 사람이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런 선택을 했대,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고 또 그 사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아티클을 통해서 한 사람의 비극적 죽음을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의미를 도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아티클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단순한 개인의 비극적 사건, 이보다는 살짝 더 나아간 생각할 만한 화두를 던져드렸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